신용카드 돌려막기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20대. 부모 집 지하실에서 살며 집 마련의 꿈조차 포기한 30대. 결혼과 출산을 미루고 또 미루는 40대 초반. 이것이 2024년 미국 젊은이들의 현실입니다. 200년 역사상 처음으로 자식이 부모보다 가난해진 시대가 도래했죠. 과연 무엇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만들어낸 걸까요? 오늘 우리는 미국 사회의 뿌리 깊은 문제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4년 여름, 표면적으로 미국 경제 지표들은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합니다. S&P 500 지수가 연일 최고점을 경신했고, 전체 국민의 순자산 합계가 무려 155조 달러를 돌파했으니까요. 부동산 가격 역시 천정부지로 치솟아 새로운 기록을 써가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성장의 과실이 공평하게 배분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1989년부터 지금까지를 살펴보면 55세 이상 노년층의 부점유율은 대략 14%가량 늘어났습니다. 반면 40세 미만 젊은 층의 부점유율은 무려 48%나 급감했어요. 숫자로 보면 더욱 충격적이죠. 기회의 땅이라 불리던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울 따름입니다. 과거에는 출신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누구든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희망조차 사치가 되어버렸네요. 1985년 당시 평균 주택 가격은 가구 중위소득의 대략 4.3배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무려 7.2배로 뛰어올랐어요. 40년 사이에 주택 구매 부담이 거의 70%나 증가한 셈이죠. 같은 돈으로는 예전의 60%밖에 살 수 없게 됐다는 뜻입니다. 이런 주택난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개발 제한입니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흔히 님비 현상이라고 부르는 문제죠. 기존 주민들이 자신들의 거주 환경 보호와 부동산 가치 상승을 위해 새로운 개발을 막아서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인구 대비 신규 주택 건설은 2000년 이전과 비교해 약 28% 줄어들었어요. 샌프란시스코의 사례를 보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이 도시가 승인한 주택 건설 허가는 고작 16건이었어요. 그마저도 절반 이상인 9건이 단독주택이었죠. 100만 명이 살고 주변 광역권까지 합치면 730만 명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기존 주택 소유자들의 행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55세 이상 연령층의 주택 소유 비중이 지난 20년간 25% 늘어난 반면 젊은 층의 주택 소유율은 21% 감소했거든요. 나이 든 세대는 마치 부동산을 수집품처럼 모으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들은 각종 세제 혜택도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율을 낮춰주는 정책이나 1031 교환을 통한 세금 연기 혜택 같은 것들 말이죠. 더 놀라운 건 이들 중 56%가 주택을 완전히 소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HELOC라는 주택담보대출 상품 덕분에 집을 팔지 않고도 현금을 뽑아 쓸 수 있게 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집을 내놓을 이유가 전혀 없어진 거죠. 자녀들이 독립한 뒤에도 넓은 집에서 계속 살면서 젊은이들이 들어간 주택 공급은 줄어들고 있어요. 여기에 새로운 강력한 플레이어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사모펀드들이에요. 현재 미국 내 사모펀드들이 소유한 단독주택은 약 25만 채에 달합니다. 전체 단독주택 시장의 4% 정도로 아직은 작은 비중이지만 선벨트 지역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어요. 분석가들에 따르면 선벨트 일부 지역에서는 사모펀드들이 핵심 입지의 5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시장 임대료 결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동시에 운영 효율성까지 높이고 있어요. 실제로 2020년부터 2023년 사이 침실 2개짜리 단독주택 임대료 상승률을 보면 무서울 정도입니다. 템파에서는 46%,
피닉스에서는 38%나 올랐어요. 전국 평균인 26%와 비교해봐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일반 주택 구매자들은 이런 사모펀드들과 경쟁이 안 됩니다. 이들은 한 번에 수십 채씩 현금으로 매입하면서 무조건부 매수 제한을 할 수 있거든요. 게다가 개인 소규모 임대업자들과 달리 기업 임대업체들은 수익 극대화를 위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최근 워싱턴 DC 검찰총장이 대형 임대업체 14곳을 상대로 가격 담합 혐의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들이 리얼페이지라는 분석 업체를 통해 임대료를 조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리얼페이지는 미국 전역 460만 채 주택의 임대료 최적화를 도왔다고 해요. 기업들의 궁극적 목표는 명확합니다. 가능한 한 많은 주택을 소유해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을 평생 임차인으로 만드는 것이죠. 예측에 따르면 2038년까지 사모펀드들이 미국 단독주택 임대 시장의 42%를 장악하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임대료는 더욱 오르고 젊은이들이 저축해서 집을 사는 건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동시에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더욱 치솟겠죠. 역사적으로 주택은 중산층 부축적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성세대가 공급을 제한하고 사모펀드들이 경쟁을 심화시키면서 젊은 세대의 부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1989년 이후 40세 미만 계층의 부점유율이 48% 감소한 반면 베이비부머 세대의 부는 오히려 증가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 대해 기성세대가 내놓는 설명들은 대부분 말이 안 됩니다. 젊은이들이 충분히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는 주장부터 살펴볼까요? 1985년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이 35.2시간이었는데 지금은 34.1시간입니다. 고작 3% 줄어든 거예요. 젊은이들이 돈을 함부로 쓴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확실히 젊은 세대는 경험이나 서비스에 더 많이 지출하긴 해요. 하지만 물질적 재화에 대한 지출은 오히려 줄었고 전체적으로는 균형이 맞습니다. 젊은 층 지출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은 주택, 의료, 교육 비용의 상대적 상승입니다. 실제로 주택비를 제외하면 젊은 세대의 지출은 평균적으로 더 적어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G세대와 밀레니얼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더 높은 저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더욱 부당합니다. 모든 후속 세대는 선행 세대보다 더 많은 교육을 받았거든요. G세대도 이런 추세를 이어가며 밀레니얼 세대보다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질 것 같아요. 문제는 사회가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학을 가야 한다고 강요했다는 점입니다. 교육에 가치가 있다면 괜찮을 텐데 안타깝게도 대학은 예전보다 비싸졌는데 혜택은 줄어들었어요. 1980년 4년제 대학 비용은 인플레이션 조정 후 약 $9,800였습니다. 지금은 대략 $32,000예요. 무려 3배나 증가한 셈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비대화 때문입니다. 1976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 대학 등록자 수는 76% 늘어났어요. 같은 기간 정규 교수진은 89% 증가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럭저럭 합리적으로 보이죠. 하지만 행정직원은 168%나 늘어났고 기타 비교육 전문 인력은 무려 467%나 급증했습니다. 학생 증가 속도를 훨씬 앞지르는 수준이에요. 대학들은 교육 이외의 분야에 점점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교육을 받아도 실제로는 별다른 도움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1980년 4년제 대졸자 가구 연소득이 인플레이션 조정 후 약 $98,000였어요. 지금은 $121,000 정도입니다. 23% 증가한 건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죠. 그런데 같은 기간 4년 교육 비용은 $39,000에서 $121,000로 무려 210% 뛰었습니다. 대학들의 마케팅 전략은 이런 거예요. 210% 더 많이 지출하면 소득을 23% 늘려드립니다. 과거와 달리 이제 대학은 경제적 번영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대신 젊은이들은
끝없는 교육과 자격증 취득이라는 쳇바퀴에 갇히게 됐어요. 예전에는 학사학위와 기초경력이면 충분했는데 이제는 석사학위에 수년의 경력을 요구합니다. 마지막 한 방이 있습니다. 교육비가 너무 비싸서 대부분 학생들이 많은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현재 미국 학자금 대출 총액은 1조 7,5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 금액은 지난 20년간 임금 상승률의 2배 속도로 증가했어요. 학자금 대출만이 아닙니다. 생활비는 오르고 임금은 정체되면서 젊은이들이 생존하는 유일한 방법은 점점 더 많은 빚을 지는 것뿐이에요. 2013년 이후 신용카드 부채는 28%, 자동차 대출은 16%, 주택담보대출은 47%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들이 걱정할 건 개인 부채만이 아닙니다. 미국 전체가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빚더미에 앉아 있거든요. 미국에서는 재정 책임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근본위제 폐지 이후 정치인들은 돈을 무제한 찍어내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난 60년간 정부 부채는 GDP보다 3배 빠른 속도로 증가해서 현재 GDP가 28조 달인데 정부 부채는 36조 달러에 달합니다. 미국 역사상 부채가 이 정도로 높았던 때는 2차 세계대전뿐이었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파괴적이고 비참한 전쟁 시기 말이죠. 이런 부채는 당연히 무료가 아니고 이자 비용이 발생합니다. 현재 미국은 연간 예산의 18%에 해당하는 6,500억 달러를 이자로 지출하고 있어요. 이 돈이면 3년 안에 모든 학자금 대출을 청산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안타깝게도 정부 지출을 견제할 메커니즘은 전혀 없습니다. 선출직 공무원들은 균형 예산을 맞출 의무가 없어요. 과도한 지출로 해고당할 일도 없고 수익성이나 투자 수익률로 평가받지도 않습니다. 36조 달러도 엄청난 금액이지만 실제 부채 규모는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연방정부 부채 35조 7천억 달러에 주정부 부채 2조 달러가 더해지고 자금 부족 상태인 공무원 의료보험 부채가 1조 달러, 연금 부채가 7조 3천억 달러 추가됩니다. 그리고 가장 크고 무서운 게 남아 있어요. 사회보장제도와 메디케어로 인한 미래 부채가 무려 82조 달러나 됩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의 실제 총부채는 무려 125조 9천억 달러에 달해요. 이는 미국 GDP의 5.2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50세가 넘었다면 이런 부채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이런 부채 대부분이 당신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을 테니까요. 기성세대의 삶은 괜찮을 거예요. 오히려 이런 지출은 노년층에게만 유리하고 젊은이들의 미래만 파괴할 뿐입니다. 50세 이상을 제외하면 1인당 세금 부담은 63만 달러가 냅니다. 더 심각한 건 높은 생활비 때문에 젊은이들이 아이를 적게 낳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민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는 한 생산 인구 감소로 부채 부담은 더욱 심화될 겁니다. 그런데 정부는 왜 갚기 거의 불가능한 걸 알면서도 이렇게 많은 돈을 쓰는 걸까요? 젊은이들과 그들의 미래에 관심이 없는 걸까요? 간단히 말하면 그런 것 같아요.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종종 성인처럼 숭배받습니다. 세계가 본 적 없는 위대한 국가의 틀을 만든 현명하고 경험 많은 인물들로 여겨지죠. 분명 이들은 나이가 많고 지혜로웠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제임스 먼로 18세, 애런 버 20세, 알렉산더 해밀턴 21세, 제임스 메디슨 25세, 토머스 제퍼슨 33존, 존 애덤스 40세, 조지 워싱턴 44세였습니다. 독립선언서 서명자 전체 평균 나이는 43세였어요. 지금 의회는 어떨까요? 하원 평균 연령이 59세, 상원은 65세입니다. 미국 전체 중위 연령은 39세인데 말이죠. 평균 미국인보다 거의 2배의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의 어려움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선출직 공무원들이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 있으면서 자신의 결정으로 인한 부담을 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재정적으로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겠어요? 그럴 리 없죠.
미치 매코넬은 1985년 취임해서 현재 84세입니다. 의사소통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고 있어요. 조 바이든은 83세로 1973년에 상원 의원이 됐습니다. 밀레니얼 세대가 태어나기도 전이죠. 전국 젊은이들은 생활비 상승과 임금 정체를 겪고 있습니다. 부는 노년층에게 계속 집중되는 반면 젊은 세대는 점점 가난해지고 있어요. 교육비는 계속 오르는데 시장 가치는 떨어지고 있죠. 소비자 부채가 급증하면서 젊은이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돈이 나무에서 자라는 것처럼 계속 쓰고 있어요. 노인들에게는 혜택을 주면서 젊은이들에게는 세금을 매기고 있죠. 이 모든 일이 젊은이들이 좌파와 우파로 나뉘어 싸우는 동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현실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래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가난해지는 시대는 이미 전 세계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죠. 지금 한국에서도 청년 세대는 주거, 교육, 출산, 노후, 그 어느 것도 쉽게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미국 청년들이 겪는 절망은 우리가 먼 나라 이야기라며 외면하면 그대로 우리 미래가 될 겁니다. 정치는 세대 갈등을 부추기고 제도는 기득권을 보호하고 부는 위로만 쌓여갑니다. 하지만 그 시스템이 유지되는 이유는 젊은 세대가 침묵하기 때문입니다. 현재를 포기한 사회는 미래도 없습니다. 미국이 보여준 건 경고입니다. 목소리를 잃은 세대에게 돌아오는 건 빼앗긴 미래뿐이라는 사실이죠. 이제 질문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같은 길을 그대로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늦기 전에 다른 선택을 할 것인가? 미래는 저절로 나아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대신 바꿔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이 지키지 않으면 어느 날 완전히 사라져 있을 겁니다.